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도 그 영광형제랑 마찬가지로 연구위원이고요. 여긴 지금 뉴욕에 있고, 그다음에 채팅방에서 좀 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공유했던 내용인데 다른 데서 제가 따로 준비를 못해서 일단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의 길이고 하예크가 쓴 책이고,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가장 대중적인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예크의 다른 책에 비하면 쉬웠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장에서 12장은 주로 이제 왜 제일 나쁜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하예크의 후배격에 해당하는 이제 프리드먼도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챕터 10은 제일 나쁜 사람이 왜 위로 올라가는가, 그리고 사회주의 조직은 왜 수준이 떨어지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종합하면 사회주의 목적으로에 따르는 통일된 사고를 하도록 만들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별로인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내용이고, 하예크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고등교육을 받으면 취향이 분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지지를 모으려면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거소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속이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쉽게 찬동해야 하고, 그리고 제일 나쁜 점은 다수의 합의를 얻기 쉬운해야 된다는 부정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저희도 많이 경험했죠. 공공의 적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보통 이제 부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 또 나중에 가면 또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들 혹은 지식인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겠지만 일단은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하예크도 이걸 넣은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적의 이름이 유대인이었던 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나치즘도 극좌 사상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 홍지수 작가님도 이거를 언급하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동우익은 중국의 마오의 적의 이름이었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이제 적들을 그런 식으로 불렀죠. 반동우익이라고. 그 다음 굴라그는 레닌이나 스탈린의 적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분홍이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이 되면은 그냥 수용소라는 뜻으로 아예 뜻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솔제니친이 이제 굴라그 아키펠라고라는 책도 쓰고, 지금 한국에 얼마 전에 번역이 새로 됐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하예크가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니부어였는데, 딱 읽다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도덕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니부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 니부어가 고등학교 사회책, 도덕책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의 이론은 집단이 되면은 개인보다 도덕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골자로 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명언은 좋은 명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집단주의 도덕이랑 개인주의 도덕은 다르다는 건데, 집단주의 도덕,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은 양심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집단주의 도덕은 목적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도덕,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은 다들 다양하지만 집단주의 도덕은 획일화된 결론이 있습니다. 거의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을 넘어가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집단주의 도덕은. 왜냐하면 딱 하나의 엔드, 그러니까 목적이 집단주의 도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근데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면 이전의 모든 도덕률은 다 폐지죠. 그다음에 그 집단주의자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하지 못할 행동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단주의 도덕이랑 개인주의 도덕의 차이는 집단주의 도덕률에는 양심이 판단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부합되기만 하면은 자기 양심이랑 상관없이 그걸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어떤 보편규칙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이에크는 썼는데 보편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집단의 목적에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목적에 맞느냐 이거 그리고 좋은 집단주의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규칙이나 혹은 뭐 자기 내면의 동기가 명령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면 그거를 다 배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치의 지지자는 공식적으로는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나치주의 사회가 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치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거 이제 그거랑 더 비슷한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도덕성에 대해서 좀 과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운전은 도덕이랑 좀 관련이 없지만 이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분야인데 대부분 70% 정도의 사람은 자기 운전 실력이 평균보다 약간 나은 걸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도덕도 비슷한 거죠. 다 자기는 나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나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나치즘의 끔찍한 점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자기 양심을 억누르고 사람을 죽이는 게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집단주의 도덕의 이제 결과인데 그 개인의 집단 목적에 두고 그리고 동정심만은 실제로 헌신적인 사람들도 숭고한 목적을 내세운 전체주의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즘이 그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주의 도덕의 결과 중에 그 다음은 자유는 없다는 거. 전체주의자들은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의 제일 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개인이고요.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제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자유는 결과적으로 일단은 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이제 아주 세속적으로만 보면 신체의 자유.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제약은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국가가 저를 막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사회주의 단계 정도에서는 보통 소유할 자유가 제약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신체의 자유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들이 이제 제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주의의 위대한 목적하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합리화하는데 한계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없는 단체 그러니까 국가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목적이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게 결론인데 이제 군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발표할 때 이 책의 독후감을 발표할 때 그때 상종이 형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게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군대라는 게 목적이 있는 하지만 탈퇴할 수 없는 이제 단체인데 그런 의미에서 전체주의 사회는 상시적으로 이제 전쟁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유사성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목적을 정하는 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집단주의 도덕의 필연적인 결과인데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걸 정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자를 당연히 숭배하게 되겠죠. 전체주의 국가는 통치자의 무호성을 기반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통치자 숭배 국가로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챕터 11로 넘어오면 그러면 진실은 끝난다는 건데. 네. 세훈님, 저기 그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전환해 줄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진실의 끝이라는 내용인데, 전체주의에는 프로파간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일단 할 테니까요. 이러든 저러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이제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지도자들의 성향인데, 성향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에 사이언스가 이제 종교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이제 종교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이다라 자기의 그 통치자가 내세울 수 있는 목적이 과학적이다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사과학적인 이론이 이제 신조에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의 단어들이 의미가 많이 변형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언어가 오염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게 하이에크가 생각하는 이 방법론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실과 자유의 속성과 의미의 변형인데, 그 진실은 통치자로부터 이제 하사받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실이라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데, 그 사회에서는 진실이 승인해줘야 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자유국가에서는 이게 누구나 이제 진실을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구는 할 수 있는 거죠, 다들. 그 학문의 자유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는 개인에 속한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어느 국가를 가나 사실은 집단적 자유가 훨씬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단적 자유라는 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자유랑은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방이랑 자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은 이렇게 분화시켜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에크는.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거는 일단은 개인 귀속되는 것이다. 이건 집단적인 게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주의랑 진리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전체주의 체제가 흥하면 진리는 끝이다라는 건데, 전체주의 체제는 일단 비판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마오나 아니면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 비판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이죠. 소련도 사실 전체주의 체제가 이제 종식이 됐다고 하긴 좀 못하지만, 이게 약화된 시점은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후르쇼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여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스탈린이 엄청나게 까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련식 유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찾아보면 이제 스탈린을 디스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소련의 전체주의가 이제 약화되게 되는데, 어쨌든 비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결국에 비판이 이제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 이론을 이제 깔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토마스 쿤의 말처럼 과학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건. 어쨌든 전체주의 강령은 대중의 지혜를 잃으면 안 되니까 틀리면 안 되고, 이제 이 현상을 되게 재밌게 쓴 책이 1984인데, 1984의 주인공의 이름이 윈스턴이었나 그랬는데, 윈스턴이 일하고 있는 곳이 진리성입니다. 그 진리성에서 하는 일은 빅브라더가 했던 말 중에 과거의 사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빅브라더가 예언적으로 했던 말 중에 지금 틀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국가가 싸워가지고 B 국가가 질 거다라고 했는데 B 국가가 이기면, 그럼 빅브라더가 과거에 했던 말들을 수정을 해요, 기사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수거하고, 나머지 다 소각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그 주인공의 일입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 발견의 중요한 도구는 비판적 사고고, 그 결과물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 방금 영광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상대성 이론이나 이제 양자역학은 대단히 예측하기 힘든 결과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들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반대에 많이 직면을 했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론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성주의 전통의 문제인데, 처음에는 이성 내지는 이제 합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교리로서 기능하려면 비판 자체를 지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성으로 이제 도덕을 재구성해가지고 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이걸 이제 하이에크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치명적 자만입니다. 책이 좀 어려워요. 노예의 길보다 한 2배쯤 어렵고, 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좀 다른 내용은 이제 지식인의 돌고래인데, 이건 폴 존슨이 쓴 책입니다. 폴 존슨이 꽤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이 지식인의 돌고래는 이성으로 도덕률을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뭐 여러 명의 지식인들이 나오고, 이제 익히 알려진 루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뭐 뒤쪽에 가면 좀 안 알려진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뭐 사르트르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론이랑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개인사는 어땠는지 굉장히 모순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사실은 나치즘이랑 사회주의 혹은 뭐 소비에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동일하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더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치즘이 이제 극우의 상징처럼 지금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나치즘은 극우보다 극좌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는 게 일단은 그 하이에크의 입장이고, 알면 이제 도움이 되는 사실들인데, 나치당의 정식 명칭은 그 대표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시지만 내셔널 소셜리스트 저먼 워커스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정당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그 다음에 파시스트, 그러니까 이태리의 그 파시즘이죠. 파시스트 당명의 기원은 파스케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파쇼는 당시의 이탈리아에서는 노조를 의미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시스트의 당의 당수였던 무솔리니는 극렬 마르크시스트로 정치 커리어를 시작했고, 자기가 마르크시스트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다녔었고요. 이제 시작이랑 본격화인데, 이건 나치즘에 대한 얘기고, 사회주의는 이제 전체주의의 한 갈래다라는 게 하이에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이제 제시되는 것들이 아래에 나오는 학자들인데, 멀셔트 앤 히어로스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워너 솜바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전쟁을 찬미해요. 그러니까 멀천트는 그 영국인들, 너희들 이제 상인들이고 그다음 장사꾼들이고 이속만 챙긴다. 히어로스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독일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솜바르는 그 전쟁이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전쟁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플랜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한 플랜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789대 1914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나치즘의 사상적인 토대를 아주 크게 제공하게 됩니다. 1789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고, 1914는 2차 대전을 의미합니다. 1789를 그러니까 해방 욕망이라고 보고, 1914를 이제 조직화 욕망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솜바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플랜지는 조직화된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지만 H.G. 웰스라는 사람이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썼어요. 타임머신도 H.G. 웰스의 아마 작품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투명인간,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영화로 나온 적 있는 우주전쟁,
이렇게 했는데 그 앨리스가 처음에는 공상과학 작가로 데뷔를 했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정치 수필 작가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G. 웰스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자로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클렌지에 영향을 줘서 나치즘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이에크가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독일은 지금도 계획경제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사실은 모범이다 막 이러면 이제 지금도 독일이 많이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계획경제가 아주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루면 조금 더 말이 한 10분 정도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동체계를 항상 개인적 동기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가 말했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직적 사회주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결권을 보장하는 개인주의 경제는 개인주의적 무정부 상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중앙 계획에 따라서. 근데 항상 그 관료주의의 문제는 이제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중심 가치가 세 가지 다른 체제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일단 자유국가는 의회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평등국가는 삼인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주의가 사실 커뮤니즘이죠. 커뮤니즘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공동체주의가 혹은 박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회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아무리 봐도 이제 삼인주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일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공동체 지상주의 사회에서 희생지키지 못할 개인의 권리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배 질서도 경쟁이랑 권위를 했을 때 그 경쟁을 이제 선택하면 자유국가라고 하는 거고, 대신 좀 피곤하겠죠. 그 다음에 권위를 선택하면은 그러면 이제 왼쪽 국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분배를 결정하게 되면은 생사이탈권을 지는 거랑 같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트로츠키가 옛날에 이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소련에서는 복종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트로츠키도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자는 이제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건데, 그 사회주의자는 분배기구인 정부에 친화적일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부를 이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건 관료를 그러니까 공무원을 믿느냐는 거. 일단 첫 번째. 그럼 그 사람들 이제 뭐 10중에 9는 안 믿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그럼 공무원의 집합인 정부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뭐 어떤 마법적인 그런 게 없으면 공무원을 안 믿는 공무원의 집합을 믿을 이유는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권한인데 작은 정부 대 큰 정부고, 그리고 관료제가 확대되면 당연히 큰 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친화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이제 문제는 관료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거, 사실은. 조금 시간이 되면 다른 얘기도 약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만장일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찬성하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못하게 만든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압제의 근거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이 번역하셨는데, 이 책이 사실은 제일 좀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쉽고 재밌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강력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사실 자유의 제한은 자유의 어떤 우선하는 그러니까 미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희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안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도덕 규칙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고, 그 인류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게 이제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자주 어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확실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신도 아니고 사실 그 비슷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정부가 끼칠 수 있는 해악이 훨씬 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의심하는 게 사실은
이성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네, 이게 제 독특한 내용이고, 여기 추천작인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일반적으로 다룬 내용은 사실 체르노빌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체르노빌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사태가 커지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서로 이걸 수습하는 게 힘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킬링필드는 80년대 작품이고, 그리고 그들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 이건 영화인데 그 안젤리나 졸리가 감동을 했고, 이것도 역시 킬링필드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인데, 그 프리드만이 쓴 책 중에 제일 대중적이고 읽기 쉬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티아 법 내용이고, 그다음에 대표님 시간이 좀 더 괜찮을까요? 한 5분 정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예, 이제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인데, 이건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 MMT라는 그러니까 모던 마네터리 세어리라는 건데, 그 근대적 통화 이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닌 그런 그 이론들이 이제 지금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 제야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중앙은행이 사실 그 지난 세기 그 어떤 때보다도 말도 안 되게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코비드가 굉장히 큰 몫을 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MMT의 골자가 뭐냐면 그 화폐에 대한 통제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해도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게 언제 등장했냐면 이제 90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그 MMT를 위키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누군지나 막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근데 그게 MMT가 이제 지금 MMT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90년대고, 반대로 또 이제 그때 그 예전에 또 어디서 본 거에서는 그게 1차 대전 폐망 후에 이제 독일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전후 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일 나름대로 또 그 상황을 돌파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MMT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를 무제한으로 찍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마르크가 부도가 나게 되죠. 그 지금 현재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비슷한데, 그 이제 이게 코비드 때문에 결국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게 MMT가 이제 90년대 등장해가지고 거의 지난 20몇 년 동안 사실은 비주류 학계고, 그리고 뭐 저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MMT는 그냥 헛소리입니다라고 그냥 항상 일축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힘을 얻었더라고요. 그 MMT를 그러니까 가장 막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인데, 그 교수가 그 버니 샌더스의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바이든의 캠프로 넘어가서 이제 거의 경제 자문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MMT라는 게 이제 그 케인지아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중앙은행들이 발권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인플레이션은 피하기 힘들 거다라는 게 일단은 그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거의 정설입니다. 반대로 그 중앙은행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오를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겠죠. 네. 그게 왜 이제 위험하다는 거냐면, 이게 이제 큰 정부를 계속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MMT를 통해서 결국 발권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MMT를 일단은 발행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안 오면 별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예금자들을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자한테 돈을 뺏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그
이게 이제 하이에크가 말하는 강제된 투자 개념인데, 돈이 이제 가치를 잃게 되면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자산시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득을 보게 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제 주식이 이렇게 광폭하게 오르는 것도 사실 그거랑 무관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채권자들이 받을 이자들을 이제 축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자들을 처벌해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궁극적으로 결국 정부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이제 프리드먼이 주장한 거로는 정부가 전체 부의 한 20% 정도를 통제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나중에 대담을 하는 80년대에는 정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를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은 조금 더 아마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니 아니면 한국식 양적 완화니 그다음에 확대 재정 정책이 이런 게 인플레이션을 안 일으킬 거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거의 정부 입장에서 되게 편한 얘기만 하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큰 정부랑 관련이 있어서 이제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